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4월 6일까지 공격을 중단한 숨겨진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까? 트럼프는 원래 5일간 공격 유예를 발표했지만 이를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결정에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죠. 겉으로는 공격 중단과 휴전을 언급하며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는 반면 동맹국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준비 중이고 미국 역시 지상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정보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혼돈의 상황. 오늘 우리는 이 불확실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 그리고 트럼프는 왜 공격을 멈췄는지, 투자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4가지 시나리오를 빠짐없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럼 먼저 지금까지 어떤 사건들이 전개되었는지 그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3월 21일,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다음과 같은 경고성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들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엄포였죠. 이에 당일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1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은 즉각적인 공포 심리로 요동쳤죠. 하지만 48시간이 경과한 뒤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예상했던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고 대신 5일간의 공격 유예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자 브렌트유는 단 하루 만에 10.9%나 급락하며 99달러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에는 추가로 10일 더 연장되어 미국 현지 시각으로 4월 6일 오후 8시까지로 미뤄졌죠. 한국 시각으로는 4월 7일 오전 7시가 됩니다. 48시간, 5일, 그리고 10일. 어떠한 일정한 반복적 양상이 눈에 띄시나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타코라고 명명합니다. 즉, 트럼프는 항상 발을 뺀다. Trump always chickens out의 약자인데요. 이는 트럼프가 늘 최종 단계에서 물러서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초강경 군사적 위협이나 관세 압박을 강행하다가도 유가가 급등하고 시장이 동요하면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관세 전쟁 당시 중국 관세 90일 유예, 멕시코 관세 철회, 캐나다 관세 연기 등 다양한 사례를 보더라도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협상 진행 중이라는 명분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행보를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단순한 타코 패턴으로 마무리될까요? 오직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자면 경제 분야 협상에서는 이러한 타코 전략이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중동이라는 격전지에서 이란을 상대로는 그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상황이 왜 이전과 다를까요? 양측의 요구 조건들을 한번 면밀히 비교해 봅시다. 그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파악한다면 왜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즉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미국이 제시한 15가지 요구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핵능력의 전면적 해체. 둘째, 60% 농축 우라늄 450kg 전량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 이관할 것. 셋째, 핵심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 넷째,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자유통행 보장. 다섯째, 미사일의 사거리와 규모에 대한 제한. 간단히 말해 핵과 미사일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까지 모두 포기하라는 요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란 측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총 5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미국과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 및 암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둘째,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지책 마련. 셋째,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넷째, 중동 지역의 모든 관련 세력을 아우르는 전쟁의 종결. 다섯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온전한 주권 인정. 특히 마지막 요구 조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는 우리의 영해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2가지 상반된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요구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쟁점은 이란이 미국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미국이 대화와 평화를 명분으로 전 세계를 기만하고 국제 유가를 낮추려 하면서도 이면으로는 이란 남부 지상군 침공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3중 기만 공작이라고 거세게 규탄했던 것이죠.
이러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봄과 겨울에 진행되었던 두 번의 협상이 그 배경입니다. 당시 미국은 대화를 제안하며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회담이 끝나자마자 군사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의 시각에서는 미국이 말하는 협상은 결국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철저히 각인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란군 대변인은 미국은 마치 혼자 섀도복싱을 하듯 협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헤이 트럼프, 넌 해고야 라는 말로 대놓고 조롱하기까지 했겠습니까? 이 사안이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란이 설정한 통과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죠. 중국, 인도, 파키스탄 국적 선박은 우선적으로 통과시키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이들의 주요 동맹국 선박은 어떤 경우에도 통과를 불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 선박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는 철저히 선별적인 개방일 뿐이죠. 정작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은 여전히 한 척도 지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공격 유예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발표 시점이 지나치게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공공연하게 내부자 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CNN이 분석한 트럼프의 발표 시점 패턴을 함께 보겠습니다. 2월 28일 토요일 새벽 2시 30분 이란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증시가 마감된 후에 발표되어 월요일 아시아 증시가 폭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 저녁 48시간 최후 통첩이 내려졌습니다. 이 역시 주말에 발표되어 월요일 아시아 시장의 대폭락을 초래했죠. 3월 23일 월요일 오전 7시 5분 5일간의 유예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는 미국 증시 개장 불과 2시간 전에 이루어져 선물 시장의 급격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10일 추가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나스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한 직후에 발표되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싹한 패턴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시장을 공포에 빠뜨리는 강경한 발언은 늘 장마감 이후에 나오며 반대로 시장을 띄우는 완화성 발언은 귀신처럼 장개장 직전에 발표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3월 23일 발표 직전 불과 15분 전에 일어난 거래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5일 유예 관련 게시물을 올리기 바로 15분 전 단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브렌트유와 WTI 선물 거래가 무려 6,200건이나 성사되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8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죠. 우리 돈으로 약 8,7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는 평소 2시간 동안의 평균 거래량보다 무려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한 대형 헤지펀드 트레이더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25년 경력 동안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는 처음 본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나 연준의 언급도 없던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이토록 엄청난 규모의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예측 배팅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도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란 공습,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해 60만 달러를 벌어들인 계정이 발견되었고 또 다른 익명의 계정은 고액 배팅에서 무려 93%라는 경이로운 적중률로 97만 달러를 챙겼습니다. 예측 시장에서 93%의 적중률이란 사전의 결과를 알고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악시오스 또한 트럼프의 중요한 발표 직전마다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수상한 거래들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어떠한 내부 정보 이용도 없었다며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지만 시장의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착각 하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표 패턴에 맞춰 주말 강경 발언 시 매도하고 개장 전 완화 발언 시 매수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이 패턴은 월가 전체가 숙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가 아는 패턴은 결코 기회가 아닌 함정입니다. 패턴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순간 그 공식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주도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3월 25일 48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이란 군사시설과 무기 생산, 시설을 초토화하라는 집중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런 48시간 총공격 명령,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미국이 제시한 15개 협상안 사본을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이란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즉, 미국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휴전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기 전에 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이란의 핵심 시설을 최대한 파괴하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린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략적 균열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트럼프는 측근들에게 이란과의 장기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싶다. 몇 주 안에 이번 사태를 종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면 미국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폭증하고 이는 곧 표심 이탈과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군사력을 완전히 와해시키기 전까지는 전쟁을 몇 주 더 지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빨리 끝내자고 주장하고 네타냐후는 더 파괴해야 한다고 대립하는 형국입니다. 같은 편이지만 목표가 완전히 상이해진 것이죠. 그런데 현재까지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이뤄낸 군사적 성과는 수치상으로만 봐도 놀랍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제독이 공개한 사실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 표적 10,000개 이상 타격, 이란 무기 생산시설 2,000개 이상 파괴, 이란 해군 대형 함정 92% 격침, 이란 미사일 및 드론 발사율 90% 감소. 쿠퍼 제독은 이란의 광범위한 군사, 생산 공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확신했죠. 이 수치만 보면 이제 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전쟁의 종결을 결정할 최종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공세를 이어가고 싶다 하더라도 미국이 지원을 중단하고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이 닫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이 모든 문을 닫아버리기 전에 주어진 48시간 동안 남은 전력을 총동원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고자 전면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악 유가 동향입니다. 지난 2월 28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70 선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최후 통첩을 날렸던 3월 21일에는 브렌트유는 무려 $11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5일에 발표가 나오자 하루 만에 10.9% 폭락하며 $99 선으로 내려앉았죠. 현재는 다시 $104대로 반등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정권 이후 유가가 상하 10%씩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럼 증시 상황은 어떠할까요? SP500은 작년 9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코스피는 단 하루 만에 3.2%나 급락하여 460포인트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삼성전자는 4.71%, SK하이닉스는 6.23% 하락했죠. 환율은 더욱 심각한데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투자 자본의 순유출이 하루에 무려 1.8조 원이나 발생한 것이죠. 이는 전쟁 리스크가 극도로 고조되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자금을 모두 회수해 무조건적인 안전, 자산인 달러로 피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전망입니다. 맥커리 증권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4월 말까지 이어진다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150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골드만삭스는 현 상황이 4월 10일까지 지속될 경우 2008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08년 브렌트유의 최고가는 $147였습니다. 지금 $104에서 $147까지 치솟는다면 이는 당장 40%가 더 급등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시장의 심리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극단적인 리스크 오프 상태인 것이죠. 당장 전면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단 달러를 움켜쥐고 대피하자는 심리로 자본이 모두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포에 질려 도망갔던 외국인 자본이 다시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유가는 급락하고
증시는 급반등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진정한 확전이냐, 극적인 휴전이냐, 이 두 가지 명확한 결과값을 놓고 숨죽이며 배팅 기회를 대기하고 있는 핵심 구간인 것입니다. 자, 음악.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4월 6일 이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확률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를 팩트에 기반하여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시나리오 A는 실질적인 휴전 협상 진전입니다. 확률은 대략 20%로 예상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고 핵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확률은 20% 정도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팩트로 확인했듯이 양측의 요구 조건 간극은 애초에 좁혀질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파인 혁명, 수비대가 전국을 꽉 쥐고 있으며 미국은 겉으로는 협상을 제안하면서도 뒤로는 미 육군 최정예 82공 수사단, 병력 300명을 중동에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이를 순수하게 평화 협상 의지로 볼 리가 없겠죠. 하지만 만약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환호할 것입니다. 브렌트유는 단숨에 $80대로 곤두박질 칠 것이고 코스피는 5800에서 6영선을 빠르게 회복할 것입니다. 폭등했던 환율 또한 450원대로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전쟁 프리미엄으로 올랐던 방산주와 에너지주는 급락을 면치 못하겠지만 고유가에 짓눌려 있던 항공, 여행, 그리고 소비재 섹터는 엄청난 급등 랠리를 보여주며 시장 주도주로 바뀔 것입니다. 시나리오 B는 대치 상황 지속과 불확실성 장기화입니다. 확률은 약 45% 정도입니다. 4월 6일에 또다시 공격의 연장 발표가 나오면서 협상은 진전 없이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월가에서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45%짜리 시나리오죠.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11월 중간선거 전에 유가가 급등하여 지지율이 깎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란 역시 전면전을 치르며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결국 양측 모두 실제 전쟁은 피하면서도 진정한 평화에는 합의하지 못하는 어중간한 대치 상태를 지속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시장은 철저한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유가는 100에서 115달러 사이를 맴돌고 코스피는 5300에서 5600포인트, 환율은 480원에서 520원 사이에서 횡보할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아 가장 피곤하고 진이 빠지는 장세입니다. 오르면 팔고 싶고 빠지면 사고 싶지만 확신이 없는 상황이죠. 이런 횡보 장세에서는 절대 한 방향으로 크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리스크를 쪼개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짧게 수익을 챙기는 것이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다음, 시나리오 C는 트럼프의 일방적 휴전입니다. 이스라엘 채널 12 보도에 따르면 약 20%의 확률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주말에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란과의 휴전이 전격적으로 선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란의 군사력 와해와 해군 전력 92% 격침이라는 명확한 수치를 근거로 이미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수치를 바탕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유가를 빠르게 안정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이 발표되면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락과 증시 반등이라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스크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미국이 개입을 멈춘 상태에서 만족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이란 폭격을 단독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이란이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보복을 감행한다면 결국 걸프 지역 전체로 전선이 확대되며 시장은 또다시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D는 협상 결렬에 따른 전면전 확전으로 그 확률은 15%입니다. 이란이 협상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트럼프가 이란 발전소 타격을 강행할 경우 이란이 대규모로 보복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8시간 집중 공격이 미국 작전과 병행 추진된다면 중동은 통제 불능의 전면전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투입 대기 중인 미 82 공수사단은 24시간 내 낙하산으로 적진 비행장에 침투하는 고위험 임무 부대로 지상전까지 열릴 수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브렌트유는 $130를 가볍게 넘어서 $150 선까지 뚫고 오를 수 있습니다.
코스피 5영원선이 붕괴되고 환율은 1,550원을 단숨에 돌파할 것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2008년 브렌트유 최고치인 147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시장은 사실상 금융위기급의 거대한 자본 이탈 쇼크를 맞이하고 완벽한 패닉셀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시나리오가 실시간으로 전개되는 동안 우리는 당장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 팩트 지표 딱 세 가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입니다. 트럼프는 중대한 외교 안보 결정을 트위터 대신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가장 먼저 공개합니다. 특히 미국 증시 개장 직전인 한국 시간 밤 10시에서 11시 혹은 주말을 주시해야 합니다. 강경 발언이 올라오면 다음날 아시아 시장 폭락에 대비해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하고 공격 유예 같은 완화 발언이 나온다면 선물 시장 반등의 신호로 읽고 단기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량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에서 25%가 지나는 글로벌 에너지의 핵심 동맥입니다. 트럼프가 자랑했던 선별적인 10척 통과에 그치지 않고 이란의 통행 허용 기준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어 전체 물동량이 증가한다면 유가 하락의 가장 강력한 선행 지표가 됩니다. 반대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차단하고 추가 선박 납포 소식이 들리면 유가 150달러 돌파를 대비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제 공습 빈도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48시간 총공격 명령 이후 실질적인 공습 빈도를 뉴스로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타격 빈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 미국의 통제가 효력을 발휘하여 휴전이 임박했다는 긍정적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타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거세진다면 미국과의 엇박자 속에서 이스라엘이 단독 확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때는 방산 및 에너지 섹터의 변동성이 다시 위로 크게 틀 것이니 숏 포지션은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돌발 리스크 또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내부자 거래조사 확대입니다. 앞서 언급된 3월 23일 700억 원 규모의 의심 거래가 공식 수사로 전환되면 트럼프 행정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 자체가 증시 변동성을 급격히 키우는 뇌관이 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이란의 극단적인 보복입니다. 이란이 궁지에 몰려 호르무즈 해협을 100% 완전 봉쇄해 버리거나 사우디나 UAE와 같은 주변 걸프 국가들의 석유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유가가 단숨에 150달러를 뚫고 올라갈 것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균열 표면화입니다. 트럼프가 휴전을 선언했음에도 이스라엘이 이를 무시하고 이란 폭격을 계속 강행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도 이스라엘 지원 중단 여론이 터져나오고 중동의 지정학적 구도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리스크, 중국의 중재 개입입니다. 중국은 과거 이란과 사우디 관계를 중재하면서 판세를 뒤흔든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번에도 평화 중재자로 나서 개입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패권을 상실한다는 치명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중 패권 갈등이라는 또 다른 악재가 불거질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자본시장에 있으면서 끝없이 패턴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과거의 공식을 가져와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것이죠. 트럼프는 무조건 주가를 방어할 것이라고요. 과거에도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맞습니다. 관세 갈등과 같이 경제적 이득이 걸린 상황에서는 그 방식이 효과를 보았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대치하는 국면은 단순히 금전적 사안이 아닌 국가의 존립과 체제 유지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수치나 기존의 패턴만으로 쉽게 분석하기 어려운 인간, 본연의 두려움과 한 국가의 운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음악 시장이 가장 위험한 지점에 도달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모두가 이번 사태 역시 과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의심을 거두는 바로 그때입니다. 과거의 전례가 미래의 안전을 영구히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무대가 통제 불능의 전운이 감도는 곳이라면 더욱 그렇죠. 투자는 결국 세상을 뒤덮은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시험받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만 귀 기울이며
성급한 확신으로 투기적인 결정을 내릴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변수들을 마주한 채 자만심을 버리고 냉정하게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진정으로 유익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힘차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 궁금한 주식 종목이나 알고 싶은 경제 소식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유익한 보고서를 찾아보고 사실을 확인하여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처럼 구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매일 상세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필수로 해두시고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통해 부를 이룹시다. 2026년 3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246만 배럴에 달하는 국가 전략 비축유를 긴급 방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대 규모의 조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에 맞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과 공동 대응에 선봉에 선 것이며 한국은 세계 5위권의 막대한 비축 물량을 풀어 요동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전 지구가 에너지 충격으로 휘청이는 절체절명의 순간 대한민국은 단순 수입국을 넘어 공급자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같은 주 러시아는 오히려 한국을 향해 원유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안정적 공급을 약속하며 한국의 눈치를 살피는 이례적인 신호를 먼저 보내온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던 외국 기업의 원유 90만 배럴이 하룻밤 새 증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 엄연히 계약과 협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값을 치르겠다는 국가가 나타나자 기름은 약속을 뒤로 한 채 소리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서름을 겪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는 공급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에너지 강대국조차 한국 앞에 먼저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미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과거 그 90만 배럴이 왜 그토록 허무하게 사라졌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건 하나에 대한민국이 처한 에너지 안보의 민낯이 가장 극명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운영되던 국제 공동 비축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 기업이 한국의 저장고를 이용하는 대가로 우리 정부가 비상시 원유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권리를 갖는 상부상조의 방식입니다. 외국 기업은 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에너지 허브에 물량을 비축할 수 있고 한국은 공급 불안에 대비한 든든한 보험을 드는 셈이었습니다.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국가 안보를 담보하는 거래, 서류상으로는 양측 모두에게 완벽한 이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에는 누구도 명문화하지 않았던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만 유효한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너지 시장에는 이른바 현물 시장이라 불리는 스팟 거래 개념이 존재합니다. 장기적인 계약에 얽매이지 않고 즉석에서 시세에 따라 사고파는 냉혹한 판입니다. 원유 가격이 임계점을 넘어 폭등하면 공급자들은 철저히 자본의 논리로 주판화를 튕기기 시작합니다.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물더라도 현물 시장에서 더 비싸게 팔아치우는 것이 남는 장사인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차익이 위약금을 상쇄하는 순간 계약서는 한 장의 종이 조각에 불과해집니다. 한국의 하루 소비량 중 약 1분치에 해당하는 90만 배럴의 원유는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신의를 저버린 배신이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시장은 본래 신뢰가 아닌 철저한 가격의 논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이 직면한 에너지 지정학적 위치는 어떠한가? 한국은 원유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며 국내 자금률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수입 물량의 70% 이상은 여전히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원유는 예외 없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길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낀 이 수로의 가장 좁은 구간은 폭이 고작 33km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매일같이 이 비좁은 바닷길을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지리적 취약성을 뼈저리게 실감했던 첫 사건은 1973년이었습니다. 4차 중동 전쟁의 여파로 산유국들이 원유 수출을 중단하자 에너지 가격은 4배나 치솟았고 한국 경제 전반이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간 국가 비축유를 확충하고 수입 경로를 다각화하려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동 의존과 호르무즈 해협 통과라는 두 가지 요소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 공습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란이 즉각 반격에 나서면서 걸프 지역의 에너지 기관 시설들이 연이어 피격당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타누라 정유시설 또한 드론 공격에 타깃이 되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했고 호르무즈를 지나는 선박들의 흐름은 급속도로 위축되었습니다. 이런 위박한 정세 속에서 한국이 IEA와 손잡고 전략 비축유 246만 배럴을 긴급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선 상징성을 지닙니다. 위기 시에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이는 에너지 외교에서 차원이 다른 위상을 만들어냅니다. 과거 90만 배럴의 이탈조차 막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는 이 246만 배럴을 시장에 푸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러시아 에너지 진영은 승리를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없이는 매서운 겨울을 나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약점이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천연가스 수요의 60% 가까이를 러시아에 기대고 있었고 수십 년간 다져온 파이프라인 경제 공동체가 단순한 제재 몇 번에 무너질 리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결단은 러시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독일은 전쟁 발발 후 단 1년 만에 LNG 수입 터미널 5곳을 전격적으로 건설했습니다. 러시아 가스 대신 노르웨이와 미국의 LNG로 수입처를 즉각 전환했으며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 역시 기존의 2배로 늘렸습니다. 폴란드 또한 러시아산 석탄 수입의 완전 중단을 선언하며 에너지 자립을 향한 독자적인 행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가입을 추진했으며 유럽 전체는 수십 년간 구축해온 에너지 의존 체계를 전쟁 속에서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2021년 기준 러시아 연방 세수의 약 36%를 차지했던 에너지 수출 수익, 이 주요 수입원의 근간이었던 유럽의 고급 시장은 붕괴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눈을 돌린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서방, 제재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러시아산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하겠다는 중국의 태도는 러시아에게 하나의 탈출구로 비쳤습니다. 2023년 러시아는 중국의 가장 큰 원유 공급국이 되었고 매일 수백만 배럴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예기치 못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정작 손에 쥐는 이익은 줄어든 것입니다. 경제학에 수요 독점, 즉 모노프소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독점이 파는 사람이 하나일 때 생기는 권력이라면 모노프소니는 사는 사람이 사실상 하나일 때 발생하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공급자는 다른 판로가 없으니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 권한은 구매자에게 완전히 넘어갑니다. 러시아산 우랄 원유는 제재가 본격화된 2023년 초에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 대비 배럴당 무려 32달러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유럽에 팔 때 누리던 프리미엄은 증발하고 거기에 할인까지 강요된 것입니다. 막대한 전쟁 비용과 국가 재정을 에너지 수출로 충당해야 하는 러시아에게 이러한 할인율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서방에 해온 보험망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그림자 함대를 구성했습니다. 낡은 유조선들이 러시아와 우방국의 보험을 통해 원유를 실어 날랐습니다. 심지어 제재 한도인 배럴당 60달러를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 서방이 그림자 함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우회로마저 좁아졌습니다. 2025년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익은 사상 최대 재정 적자와 맞물려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때 인도가 또 다른 탈출구로 등장했습니다. 인도는 서방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러시아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했고 이를 정제하여 서방에 되파는 아이러니한 중개자 역할까지 했습니다. 인도의 정유사들에게 러시아산 할인 원유는 매우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원료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처음부터 확고한 전략 원칙을 지켰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도 에너지 수급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 중동, 미국, 서아프리카산 원유를 함께 구매했습니다.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하여 협상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인도 에너지 외교의 핵심이었습니다. 2026년에 들어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시장을 잃고 그림자 함대가 막히고 인도 시장마저 흔들렸습니다. 러시아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탈출구는 하나입니다. 바로 북극입니다. 야말반도 지하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가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액화시켜 LNG, 선박으로 전 세계에 팔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파이프라인은 경로가 고정되어 특정 국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지만 LNG 선박은 어디로든 운송이 가능합니다. 일본도, 유럽도, 한국도, 중국 이외의 다양한 수요처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요 독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 탈출구 앞에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해 LNG를 운반하는 것이 왜 특별한 난제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야말반도를 출발해 유럽이나 아시아로 향하는 북극해 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보다 거리를 1-3 이상 단축합니다. 경제적으로 가히 혁명적인 경로입니다. 하지만 이 항로는 연중 상당 기간 두께 2을 넘는 해빙으로 뒤덮여 있으며 기온은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지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일반 선박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쇠빙 LNG 선입니다. 이 배가 왜 세상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선박 중 하나인지는 세 가지 기술적 난관을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선체입니다. 일반 선박의 선체는 파도를 가르도록 설계되지만 쇠빙선은 두꺼운 얼음 위로 올라탄 뒤 자체 무게로 눌러 부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반복적인 충격을 견디려면 선체 강제는 영하 50도에서도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금속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충격에 취약해집니다. 이를 막는 높은 인성 강제의 개발과 적용은 조선 소재 공학의 최정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LNG 저장 탱크입니다. 천연 가스를 액화하려면 영하 162도까지 냉각해야 합니다. 선박 외부 온도가 영하 50도인 북극 환경에서 탱크 내부는 영하 162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개의 극저온 조건이 동시에 작동하는 공간에서 수만 km를 항해합니다. 탱크 소재는 이 온도에서 반복되는 수축과 팽창에도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단열 구조는 두 조건 사이의 열 이동을 차단해야 합니다. 멤브레인 방식 극저온 저장 탱크는 현존하는 공업 기술 중 가장 정밀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바로 추진 시스템입니다. 얼음에 갇힌 좁은 항로에서는 시시각각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속출합니다. 일반 선박의 고정형 프로펠러로는 이러한 기동력을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최신 쇠빙 LNG선에는 포드, 추진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전기 모터와 프로펠러를 하나의 모듈로 통합 360도 전 방향 회전이 가능하죠. 얼음으로 뒤덮인 틈새를 헤치고 나아가다 급격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순간 이 시스템이 없다면 선박은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봉에 올라야 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동시에 작동해야만 합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설계 경험 없이는 아무리 정교한 도면이 주어진다 한들 구현해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건조를 시도했으나 야말 LNG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들은 RC 등급, 다시 말해 2.2 두께의 해빙을 홀로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쇠빙 LNG선이 절실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과 프랑스 기업의 기술 협력으로 선박 확보에 성공했지만 제재가 강화되자 핵심 부품의 수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독자 생산을 감행했으나 거대한 기술의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틱 LNG. 이 프로젝트의 경우 첫 번째 생산 라인이 가동된 이후 두 번째 라인은 수년째 완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스는 넘쳐나지만 이를 실어 나를 배가 없어 팔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중국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중국의 조선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전체 선박 건조량 면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쇠빙 LNG선이라는 최고난도 기술 영역에서는 아직 실전 경험과 기술적 완성도에서 분명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단 한 척을 처음 건조해보는 것과
수십 척을 반복적으로 건조하며 실제 운용 데이터를 축적해온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선박을 발주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도면이 아니라 바로 실적입니다. 한국은 1970년대 일본의 기술을 빌려 초보적인 선박을 건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LNG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의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2000년대부터 축적된 극저온 탱크 설계 기술과 쇄빙 기술의 결합이 현재의 독보적인 쇄빙, LNG선 건조 역량을 구축하게 된 배경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쇄빙, LNG선 분야에서 세계 최다 수주 실적을 자랑합니다. HD현대와 하나오션 역시 이러한 초고난도 선박을 실전에서 반복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선사로 꼽힙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수요 독점에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무이한 기술 파트너인 셈입니다. 원유 공급을 조절하고 조건을 맞추며 심지어는 비위를 맞추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거대한 산업 역학이 만들어낸 숙명인 것이죠. 그런데 에너지와 기술이 교차하는 이 지정학적 지형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비단 러시아 한 나라만의 서사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를 보시죠.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ADNOC은 하루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며 세계 최대 규모 에너지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자원만으로 본다면 UAE는 명백한 강대국이죠. 하지만 2019년 9월 14일 새벽, 바로 이 강대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과 순항 미사일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아부카이크 정유시설을 강타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안정화 처리 시설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고 하루 570만 배럴, 즉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5%가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그날 브렌트유는 종가 기준으로 무려 14.6%라는 경이로운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단일 상승폭으로 기억됩니다. 불과 몇 대의 드론이 세계 경제를 뒤흔든 것이죠. 아부카이크는 사우디 원유를 수출 가능한 고품질로 가공하는 핵심 중추 시설이었습니다. 이 시설 하나가 멈추자 사우디 수출 원유의 절반 이상이 차단되었습니다. 최신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UAE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바로 옆에서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ADNOC의 핵심 시설들 또한 같은 지역에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풍부한 자원을 가졌다 한들 시설이 불타 버린다면 팔아넘길 수 없습니다. UAE가 한국의 천궁, IU,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것은 2022년 1월의 일입니다. 계약 규모는 무려 115억 달러. 이는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2024년 32억 달러 규모의 천궁 IUI 계약을 체결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이라크 또한 이 시스템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이란 공습으로 중동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바로 그 순간 UAE는 한국의 천궁 다이2i 조기 납품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된 2개 포대가 이란 탄도미사일 요격에 투입되었으며 남은 포대 역시 조속히 인도받아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한국 방산 수출 규모는 2025년에 이미 1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방위 시스템을 구매하는 데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켜내야 할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방어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에너지 시설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고 시설이 건재해야 원유 수출이 가능하며 그 수출이 지속되어야 비로소 국가가 존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산은 에너지 공급망의 가장 첫 번째이자 핵심적인 고리인 셈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할수록 오히려 경제 다각화나 기술 투자에 소홀했던 나라는 결국 자원 가격이 떨어지거나 대체 기술이 나타나는 순간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나이지리아조차 국민 절반 가까이가 극빈층에 속하죠.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던 베네수엘라는 경제 붕괴로 수백만 명의 국민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앙골라, 리비아, 적도기니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자원은 풍부했지만 이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는 등한시했다는 점입니다. 반대편에는 자원이 없어
오히려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땅을 파도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런데도 이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핵심축이 되었습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고 정제하며 활용하고 보호하는 기술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와 기술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AI 연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A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2년 460테라와트시에서 2026년에는 1000테라와트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본 한 국가의 연간 전력 소비량에 버금가는 전력량이 단 4년 만에 새로 필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집니다. 24시간 365일 가동해야 하는 데이터 센터는 끊김없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폐쇄됐던 3마일 아일랜드 원전 재가동 협약을 맺었고, 구글은 소형 모듈 원전 개발사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원자력 발전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략과 기술 전략이 완벽하게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는 현상이죠. 한국이 건설한 UAE 바라카 원전은 중동 지역 최초의 원전입니다. 준공 이후 안정적인 가동 실적을 통해 기술적 신뢰도를 확고히 입증했습니다. 폴란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가 한국의 원전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전력 인프라가 원자력 발전으로 귀결되는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역량까지 완벽하게 갖춘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에너지의 관계 또한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 자체만으로도 막대한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없이는 AI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가 없다면 에너지, 수요 예측이나 스마트 그리드 운영도 불가능해집니다. 에너지 효율화 기술 전반이 바로 반도체를 기반으로 작동하니까요. 반도체가 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이고 에너지가 다시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상호 순환 구조인 셈입니다. 이제 이 모든 그림을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에너지를 옮기고, 방사는 에너지 인프라를 수호하며, 원전은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합니다. 이 네 가지는 결코 개별적인 산업이 아닙니다. 에너지라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면 자원을 운반하고 보호하며 생성하고 또 설계하는 완결된 역량이 됩니다. 과연 이 모든 역량을 동시에 갖춘 나라가 지금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의 판세를 결정하는 것은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역량을 동시에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유한 나라입니다. 영상 초반에 90만 배럴의 석유가 한국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2026년 3월 12일 한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이 246만 배럴을 전 세계에 공급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 방출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자국의 기름조차 지키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 기름을 공급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같은 기름이라도 방향이 달라진 거죠. 그 방향을 바꾼 것은 자원 그 자체가 아니라 자원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자원의 저주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원만 가진 나라에게 찾아오는 법이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일지라도 에너지 흐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앞에서 자세를 낮추는 이유도, 한국이 세계 에너지 위기 속에서 공급자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도 결국 같은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즉,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